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들 둘이 한창 힘도 넘치고 에너지 넘칠 나이라 그런지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졌어요. 다른 집 엄마들이 아들은 왜 태권도나 운동시켜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네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창 뛰어노는 아들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죠. 하지만 저도 아들을 둘이나 낳고 나이가 벌써 불혹을 넘긴 나이인데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몸도 제 몸 같지 않네요.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커가면서 알아줄까요? 알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알면 죽을 때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아마 자식들이 부모 마음 절반만 알아줬어도 TV나 라디오, 유튜브에 이런 사연 보내는 사람도 없었겠다 싶네요. 평생 자식은 부모 마음 모르고 부모는 평생 자식 마음 모른다더니 요즘 시부모님과 서방님들 사이를 지켜보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어쩜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철딱서니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제 막내 아들이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 보여요. 저는 시댁과 경기도 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자주 보면서 지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애들 데리고 자주 가게 되고 명절 이외에도 자연스럽게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도 손주들이 놀러 오면 웃을 일이 많아진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시댁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자주 간다고 하면 보통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시댁에 무슨 금송아지라도 있어서 자주 가냐고요. 시댁이 재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맞지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돈으로 자식들을 굴리는 분들이 아니세요. 오죽하면 집안의 장남인 제 남편도 대학교 졸업 후에는 부모님 덕 본 적 없다고 말할 정도랍니다. 그러니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바라면서 가겠나요? 그저 손주 보면 좋아하시니까 자주 가는 것 뿐이랍니다. 저도 시댁에 자주 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시부모님들 교육관이 엄격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항상 자식들은 대학교까지만 가르치면 부모 소임은 끝난 거라면서 자주 말씀하셨죠. 그래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군요. 부모가 자식 인생을 언제까지 돌보겠어요? 부모님도 다 노후가 있는데 말입니다. 30대 초반을 떠올려 보면 평범하게 회사 다니던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저는 나이만 먹었지 참 애 같았어요. 차를 사도 꼭 아버지가 계약을 도와주셨고 보험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부모님과 상의해서 가입하곤 했거든요. 게다가 월급 관리도 어머니가 직접 관리를 다 해주셔서 정말 그런 쪽으로는 무지했고요.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은 없었지만 완전히 독립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3살 연상이었던 남편을 소개받게 됐는데 첫 만남부터 저랑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몇 번 더 만나보다가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처럼 비슷한 또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연애 당시에도 돈 귀한 줄도 알고 아낄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거칠애나 허례허식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통장 관리를 해보려고 어머니한테 월급 통장을 받아왔을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옆에서 남편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해줬어요. 우선 자동 이체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뭔지 정리해봐. 그리고 월급 통장이랑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이렇게 잘 나눠서 관리해야 편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돈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월급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도 못 모으고 돈만 줄줄 새는 건 아닐지 걱정했는데 남편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돈 버는 것만 알고 관리할 줄 모르던 제게 한 줄기 등대 같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는 확신도 생겼었어요. 남자들 중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돈 관리 못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제 남편은 성실하고 허세도 없는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안 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남자는 꽉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청혼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때는 남편의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갖췄는지도 몰랐고 정말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남동생이 있다는 정도와 부모님께서 돈 관리에 엄격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처음 가본 시댁은 아파트였는데 방도 4개나 있고 꽤 넓은 집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으리으리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남편도 집안 도움이 없이 커서 집안 재력에 대해 쉽게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겸손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컸는지는 아버님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둘 신혼집은 알아봤니?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내 인생 철칙이 자식 대학 졸업장까지만 만들어주면 그 이후로는 얄짤 없다. 자기들 능력껏 사는 거지. 내 말이 틀리냐? 아버님 말씀이 옳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민 씨랑 둘이서 잘 헤쳐나가 볼게요. 걱정 마세요. 항시 그런 마음으로 젊을 때는 부딪혀 보면서 사는 거야. 처음에는 단호한 아버님 목소리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저와 남편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무리하게 결혼 준비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형편껏 시작해서 둘이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게 저와 남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던 건데 아버님은 괜히 제게 미안했는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 너희들 잘 살길 바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살다 보면 내 마음 이해하게 될 거다. 아버님은 제 말에 잘 생각했다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다 너희를 위한 결정이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차피 남편 재산도 아니고 시댁 재산인데 저희가 실망하고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님께서는 설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자수성가로 자산을 많이 모으신 분이셨어요. 변기나 하수구 뚫는 지저분한 일부터 굳은 일까지 전부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력으로 일궈낸 자산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직접 번 돈에 대한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더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둘이서 모아둔 돈으로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둘이서 모은 돈으로만 신혼집을 구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한국 땅에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작지만 안락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머님께라도 부탁해보려 했지만 어머님도 얄짤없는 분이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은 어머님께 부탁드려봤지만 어머님도 대쪽 같은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어머님께 조심스레 부탁을 드리자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낳고 그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껏 마련해서 시작해. 신혼 때는 다 그런 거야. 아버님과 어머님 생각은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괜히 본전도 못 찾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을 속상해하거나 원망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늘 아래 내 집 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신혼집이라 그런지 더 애착이 가고 편안했나 봅니다. 시부모님께서 이런 이유로 안 도와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힘으로 마련한 첫 번째 신혼집이라 그런지 마음가짐부터 달라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혼 초 때 집 정리와 청소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만큼 내 집에 대한 애정이 생겼었죠. 하지만 자식이 셋이라도 다 남편과 같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1년쯤 뒤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둘째 서방님이 결혼하겠다며 시부모님께 말을 했어요. 서방님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았던 탓에 저와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방님 결혼 소식에 축하한다고 말하는데 대뜸 아버님을 보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직장이 서울이라 집을 서울에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 능력으로는 전세도 겨우 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좀 도와주세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저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집안에 손 벌린 적 없잖아요. 자식인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요? 난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도와줄 거다. 저 그럼 결혼 못해요. 집도 못 해오는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여자면 나도 며느리로 드릴 생각 없다. 그러니까 네 능력에 맞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지. 아버님은 서방님한테도 정말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도움을 바라는 서방님을 보자 저도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집 구하는 게 어디 쉽나요?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한다는데 아버님 얄짤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오죽 답답하면 부탁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도 사정 뻔히 아시니까 조금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결혼 직전까지도 도움 하나 안 주시더군요. 그렇다고 막내 서방님은 달랐는 줄 아세요? 서방님 둘 다 결혼할 때 서울에 신혼집을 구해야 했는데 정말 똑같이 아무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 하나 안 주셨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뒤 우여곡절 끝에 서방님들도 모두 장가를 갔어요. 제가 살아보니 시댁 도움받아서 시작부터 좋은 집 마련하는 것보다 부부끼리 힘 합쳐서 살 방법 찾아보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막 시집온 동서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방님들도 참 어지간하다 싶었는데 동서들도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서방님 둘이 장가 간다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 동안 저는 첫째 아들 낳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을 때였어요. 서방님들은 결혼할 때 자기를 안 도와줬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서운하다고 대놓고 티내고 투덜거리는 걸 보니 정말 기가 찰 정도였어요. 한 번은 셋째 서방님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서방님 가족 둘 다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놀라서 혹시 내려오다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셋째 서방님이 투덜거리는 말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집 사는 거 안 도와줘서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금 갚으려면 제가 거기 내려갈 시간이 어딨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서방님. 그래도 서방님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인데 오셔야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버님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전화기 이리 달라며 손짓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전화를 건네드렸어요. 아버님은 황당하다는 듯 셋째 서방님 전화에 호통을 치셨어요. 너 지금 내가 그놈의 돈 안 줬다고 시위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얼굴도 안 비추고 전화로 성질을 떨어? 내가 진짜 쪽팔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집 잘 산다고 떵떵거렸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 구겼는 줄 아세요?
아들이 기죽어서 사는 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허풍은 네가 떨어놓고 어디서 화풀이야? 아주 내가 돈 한 푼 없었으면 연락도 안 했을 놈이야. 너도 막내 며느리도 둘이 아주 똑같다. 끼리끼리 만났어 아주. 아버님은 셋째 서방님 전화에 서운하셨는지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셋째 서방님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셋째 동서도 불만이 많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고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처음 시아버지 생신인데 동서는 그 쉬운 문자 한 통도 안 남겼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화가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요즘 문자는 어지간하면 다 무료잖아요. 그런데도 그 쉬운 걸 안 하니까 시부모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로 장가간 두 서방님과 시부모님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갔어요. 더 심한 건 셋째 서방님 부부만큼 둘째 서방님 부부도 참 불만이 많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정말 아버님 말씀처럼 시댁에 돈이라도 맡겨놨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때 둘째까지 낳고 한참 육아로 정신없을 때였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집과 가까워서 그런지 손주를 보러 오신다면서 자주 도와주러 오셨어요. 친정이 멀리 있어서 어머님이 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끼니도 못 챙겨 먹을까봐 들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기 먹일 분유를 준비하느라 핸드폰을 스피커 설정으로 켜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마침 어머님도 잠깐 나가신다길래 편하게 받으려고 스피커로 크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비아냥거리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형님 집 갈 때마다 혹시 용돈 주시는 거 아니죠? 동서,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저보다 더 오래 살아봐서 시대가 어떤지 뻔히 아시잖아요. 돈밖에 없는 분들이 설마 정 때문에 손자들 보러 가시겠어요? 아들 장가 갈 때도 땡전 한 푼 안 주셨는데 혹시나 형님이 시댁에 문턱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돈 주시나 해서요. 저는 둘째 동서가 하는 말에 기가 찼어요. 육아로 한창 힘든 시기에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저는 뭐 도움받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불똥이 저한테 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화가 잔뜩 나서 소리쳤어요. 동서, 그래도 내가 손이 사람인데 말 너무 함부로 하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거 많으면 내려와서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려. 시집 와서 시댁에 명절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형님, 저랑 막내 동서가 왜 형님이랑 가까이 안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꼰대 같아서 더 얘기하기 싫어요. 형님도 솔직히 시댁 재산 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돈 없는 시댁이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면서 왜 이러세요? 좀 솔직해져 봐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솔직해지면 얼마나 심한 말을 들으려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자 어머님은 참다 못해 전화를 뺏어 들었어요. 잠깐 가게 다녀오신다던 어머님께서 지갑을 두고 가셔서 다시 올라오셨는데 제가 모르고 그만 전화가 다 들리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동서 전화에 대고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내가 돈만 있고 정이 없어?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안 도와준 게 그렇게 억울하면 왜 결혼했어? 한 푼도 안 주는 집구석 싫다고 파혼했어야지. 어머님,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 친구들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받아서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제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럼 네 친구네 집에서 가서 살지. 왜 돈 한 푼 안 주는 부모 둔 내 아들이랑 사는 건데. 괜히 엄한데 화풀이하지 말고 네 남편이랑 머리 굴려서 네 친구 같은 집 구할 생각이나 해봐. 어머님은 둘째 동서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어요. 화가 잔뜩 나셨는지 저한테 냉수 한 잔 달라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어머님 화내는 걸 처음 봤네요.
둘째 동서가 저한텐 다 말해도 어머님께는 말을 가려 할 줄 알았는데 참 기도 안 찼습니다. 이런 걸 두고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라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지던데 왜 서방님들이랑 동서까지 다 결혼하고도 돈을 못 받아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과 아버님도 서울로 장가간 서방님 둘을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생각하셨어요. 이것도 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설날에 한번 다 같이 모였는데 서방님들이 대뜸 유산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멀쩡히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둘째 서방님이 아랑곳도 안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휠 것 같아요. 유산이라도 미리 주신다 생각하고 돈 좀 주세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두는 10%게 뜨고 있는데 무슨 유산이야. 그리고 누가 너 남겨준다고 약속이라도 했어? 어차피 죽을 때 다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 좀 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나 아직 안 죽었다니까. 자꾸 돈 얘기할 거면 너희들 다 집으로 가버려. 괜히 명절에 내려와서 밥도 못 먹게 난리야. 결국 아버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호통을 치셨고 서방님들은 아버님의 호통에 쫓기듯 집에 갔습니다. 쫓기듯 나갔다고 하기도 뭐한 게 서방님 둘 다 시댁에서 자고 간 적도 없었습니다. 잠깐 왔다가도 돈 얘기만 하다 늘 싸움만 만들고 가버렸거든요. 새해 첫 설날부터 큰 분란 만들고 가버리니까 저도 답답했어요. 늘 서방님과 동서들만 시댁에 오면 큰 소리가 오고 갔어요. 저희 애들도 한 살씩 나이 먹을수록 작은 아빠는 다 무섭다면서 볼멘 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서방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매번 시댁에 왔다 가면 시부모님도 언성이 절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괜히 명절만 되면 잠깐 왔다 가는 서방님 부부 덕에 없던 명절 스트레스도 다 생겼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살던 저희 부부에게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다 프랜차이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가게가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고생은 정말 답이 안 보였어요. 애들은 어려도 점점 커가고 있는데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남편은 결심한 듯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가게가 망해가는데도 남편은 시댁에 손 벌릴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자기가 잘못 운영한 탓에 망한 거라면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편이 답답하긴 했어요. 말이라도 해보고 급한 불이라도 끄자고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스스로 사고친 거 혼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내심 실망해 보이는 저를 보고 남편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나 믿지? 우리 결혼할 때도 우리 힘으로 이만큼 살게 됐잖아.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잠깐만 나 믿고 기다려줘. 그래, 당신 뜻이 그렇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그래도 우리 집 가장 건강 안 상하게 몸 잘 챙겨야 된다. 알았지? 지금부터 우리 집 재산은 당신 건강이야. 걱정 마. 끄떡 없어. 원래 아빠는 슈퍼맨이야. 남편은 가게 다 망하고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씩씩했어요. 제가 젊은 날에 가장 잘 선택한 게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한 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밖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괜히 집에서 성질 부리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세상에 이런 남편 또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지금도 제 남편 꼿꼿하고 굳은 심지는 정말 인정합니다. 쫄딱 망해서 택배를 시작했을 때도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만큼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런데도 셋째 서방님은 형이 망했다는 소식에 위로는 못할 망정 전화까지 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이었네요. 형, 가게 망했다고 아버지가 돈 좀 줬어? 나도 회사를 관둬야 돈 좀 주려나? 아버지한테 왜 돈을 받아? 내가 가게 하다 망한 건데. 와, 자식이 쫄딱 망해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안 도와줘? 진짜 대단하다. 정말 죽을 때 이고 가려고 그러시나? 왜 그러셔? 너도 정신이나 차려 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이 쉽게 나와? 세상에 돈 쉽게 버는 사람 없어.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 남편은 단호하게 한 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참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하긴 명절에도 겨우 잠깐 와서 시부모님께 잘 지냈냐고 묻는 안부보다 돈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인데 오죽할까요? 형이 망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도 괜찮냐는 말이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도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겹쳐서 그런지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계속 속도 쓰리고 배에 가스가 가득 찬 것처럼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밖에서 운전하면서 뛰어다니는 남편 걱정할까봐 말은 못하고 혼자서 소화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픈 데다 구토까지 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가슴 졸이며 결과가 나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글쎄 위암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위암 초기 단계라서 내시경 치료가 가능했어요. 일단 아무리 간단한 치료라도 보호자인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남편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남편에게 다 털어놓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고 저보다 더 힘들 남편에게 의지가 되더군요.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게만 잘 운영했어도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쓸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당신도 이렇게 안 아파도 됐을 거잖아.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건강관리 못한 거야. 당신 탓 아니야. 능력 없는 남편이라 미안해. 당신이 왜 능력이 없냐? 처자식 등에 업고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나 진짜 괜찮고 초기라서 간단한 내시경 치료만 하면 된다니까 걱정 마.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다 괜찮아. 남편은 끝까지 자기 탓이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치료를 받는 날 아이들을 시댁에 부탁하고 저와 같이 병원에도 가줬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든든하더군요. 시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해 주셔서 정말 별거 아닌 간단한 치료인데도 대수술을 하는 것 같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다들 걱정해 준 덕분에 금세 치료받고 퇴원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워낙 초기라 항암 치료 과정은 없었지만 친정에 가족력이 있는 병이라서 꾸준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시댁에 제사가 있었어요. 이날은 서방님들도 전부 참석하는 제사라 그래도 부담은 덜했습니다. 동서들도 싫은 티는 냈는데 그래도 꼭 시댁으로 내려오곤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시댁의 남편 아이들과 먼저 도착해서 서방님네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께서도 저 몸도 안 좋은데 동서들 다 도착하면 하자면서 오자마자 주방으로 가려는 저를 말리셨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가볍게 과일을 먹으면서 TV로 저녁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우연인지 뉴스에는 한 택배 기사가 일하다 뇌출혈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뉴스를 보시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민아, 너도 저렇게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려고 하루 종일 삼각김밥 먹으면서 일해도 10시간이 넘게 일해야 하루 할당량이 끝나요. 어떡하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삼각김밥으로 끼니가 되겠어? 어쩌겠어요. 빨리 빚 갚고 재기하려면 이렇게 살아야죠. 제가 사고 쳤으니까
제가 수습하는 게 맞아요. 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다 들으시고 뒤에서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어머님도 며느리도 아픈데 아들까지 아프면 안 된다면서 건강 잘 챙기라고 남편을 보고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그렇게 남편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뒤늦게 도착한 서방님 두 분은 멋쩍은 듯 쭈뼛거리면서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동서들도 당연히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서방님한테 물어도 둘 다 얼버무리기만 하고 말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편의점 다녀오겠다고 둘이 자리를 피하듯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둘째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온다 간다 말도 없고 연락도 안 되니까 답답하더군요. 한참을 전화하니까 둘째 동서는 방금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전화를 안 받으며 쉬나 보다 해야지. 왜 이렇게 눈치도 없이 계속 전화하세요. 동서, 오늘 제사 있던 거 잊었어? 왜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경기도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형님은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이라면서요. 집에서 놀고 있는 형님이 좀 준비하면 되잖아요. 뭐야? 내가 논다니. 그게 지금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야? 위암 초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이 유난이신 거지. 제가 수고비로 2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알아서 좀 잘 부탁해요, 형님. 솔직히 어머님도 수고비는 안 챙겨주잖아요. 야, 너 정신 나갔어? 뭐? 수고비로 2만 원 준다는 게 말이야? 저는 동서의 말에 화가 잔뜩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사고를 가졌다지만 이런 말을 손윗 사람이 저한테 함부로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너무 화나서 제가 지금 시댁에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님도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수고비 2만 원에 대해 말하니까 화가 나셨는지 전화를 뺏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둘째 동서한테 호통을 치셨죠. 네가 지금 형님한테 수고비가 어쩌고 저쩌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누구는 뭐 속이 시원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할 말 있으면 당장 내려오든지. 그럴 것도 아니면 우는 소리 작작하고 전화하지도 마라. 어머님은 둘째 동서의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싹이 글렀다면서 씩씩거리셨어요. 그리고는 힘들겠지만 둘이 준비하자면서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면서 어머님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죠. 그때 제가 간이 세지 않은 음식들만 먹고 죽 위주로 가벼운 식사만 했던 때라 가는 어머님이 보면서 겨우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도 서울에 있는 서방님이 둘이나 다 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실에서 역정을 내셨어요.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지 주방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은 한숨을 크게 몰아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놈들 챙겨주나 봐라. 저것들 당장 먹을 밥 없다고 해도 내가 쌀 한 톨 안 줄 거야. 아버님은 그렇게 역정을 내시다가 마침 집에 들어오는 둘째 서방님을 노려보셨어요. 그리고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역정을 내셨어요. 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화를 내며 둘째 서방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네 마누라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집안 행사에도 안 오고 서울에서 잠이나 퍼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수고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사는 건데. 애초에 아버지가 저희한테 도움만 줬어도 제가 이렇게 살겠어요? 저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 건 많으세요? 저만 왔으면 됐잖아요, 저만. 뭐? 해준 게 없어? 내가 너 낳아서 대학 졸업장까지 만들어줬으면 할 일 다 끝난 거지. 뭘 더 해줬어야 되는 건데. 원래 시댁에서 돈이 좀 나오고 해야 며느리도 더 자주 가는 거 모르세요?
세상에 시댁에 돈 없으면 더 야박하게 구는 게 며느리예요. 저는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도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 가면 저도 마누라 보기 창피해 죽겠어요. 뭐야? 죽어 그럼 이놈아. 네가 능력 없는 걸 누굴 탓해? 아버님은 둘째 서방님 뺨을 내리치셨어요. 그리고는 서방님들 보면서 자식들 다 필요 없다면서 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잔뜩 나셨으면 당장 나가라면서 둘을 밀어 현관까지 밀어버리셨을까요? 그리고는 역정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소리를 더 남기셨습니다. 2번 다시 오지 마. 내가 내일 당장 죽었다 해도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라. 나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절대 오지 마. 이 불효자식들아. 아버님께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셨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대학교 졸업까지 다 해줬는데 결혼할 때 안 도와줬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랍니까? 요즘에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 없이 졸업하는 것도 큰 복이라는데 왜 그걸 모를까요? 아버님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등록금 다 내주고 학생이라 용돈도 주셨다는데 뭐가 저렇게 억울한지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 결국 저는 어머님이랑 주방에서 허리 한번 못 펴보고 일만 했어요. 어머님은 주방에서 계속 일만 하는 저를 보고 힘들면 들어가서 쉬라고 저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혼자 쉴 수 있겠습니까? 주방에서 어머님이랑 지지고 볶고해서 겨우겨우 늦지 않게 제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버님은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제게 나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고생 많았다. 너 몸도 힘들 텐데 고생 많았어. 그래도 내가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다. 아버님 아니에요. 저도 주부인데 이 정도는 끄떡 없어요. 이렇게 속이 깊어서 내가 더 미안하네. 내가 꼭 보답하마. 너는 몸조리 잘하고 있거라. 저는 아버님이 보답한다는 말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머님도 제게 고생했다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간이 세지 않은 음식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제 밥까지 신경 쓰시느라 어머님도 그날 고생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남편이랑 제 등을 떠밀며 빨리 집에나 가라고 보채셨는데 뒷정리까지 하고 나왔어요. 마음도 심란하실 것 같은데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 보면 얼마나 더 속이 갑갑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님 옆에서 괜히 농담도 던지면서 치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집에 오자마자 애들 씻기고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애들도 힘들었는지 곤히 잠들더라고요. 남편은 다음 날도 택배 일을 하러 나갔고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늘 똑같았던 일상이었는데 휴대폰에 입금 알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글쎄 통장으로 3억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 놀라서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닐까 전화를 다시 드려봤어요. 구두쇠만큼 돈 아끼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목소리를 다듬고 침착하게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밝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큰애야, 통장 봤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너희들 고생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너희는 받아도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다 아는데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난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식만 도와줄 거야.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첫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대신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택배일 그만두고 직장을 찾든지 다시 새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끝까지 큰아들 몸 상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버님 이름이 찍힌 3억 입금 내역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 전화로만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시댁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갚는 거야. 내가 건 조건 알고 있지? 네, 저 정말로 열심히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아버님을 보며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도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급한 불부터 끄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자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동안 모질게 해서 미안하구나. 너무 쉽게 도와주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그랬다. 너희끼리 어려움도 헤쳐나가봐야 이런 위기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야. 아버님 뜻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 주신 게 더 감사하고 면목이 없네요. 나는 이렇게 우리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자식만 도와줄 거다. 우리 부부 아직 70도 안 됐는데 벌써 유산 물려달라는 놈이 정상이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내가 아주 우리 큰며느리 현명함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 다 큰애 보고서 내가 준 돈이야. 아버님은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달라면서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현명하고 생각이 바르다면서 계속 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야말로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면서 배운 게 많았는데 되려 저를 보면서 현명하다고 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택배 일을 그만뒀고 우선 빚부터 갚았어요. 그리고는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나이도 많고 경력도 공백이 길어서 회사를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장점을 살려서 다시 한번 가게를 개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택배 일도 안 하고 가게 차릴 준비한다는 걸 동서들이 알았는지 갑자기 무슨 날도 아닌데 주말이라고 시댁에 다 내려온 거예요. 그날 남편이 좋은 자리에 빈 가게가 있다면서 부동산을 계약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일 좋은 소고기 사서 구워 먹고 있는데 마침 동서 서방님이 왔던 겁니다. 참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둘째 동서는 거실에서 다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부가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시더니 어떻게 형님네만 딱 도와주세요? 너희가 하는 게 뭐가 있어? 태풍이 와도 전화 한 통을 안 해봤잖아. 그런데 뭐가 이쁘다고 너희들을 돕고 사냐고. 명절에는 꼬박꼬박 왔잖아요. 저희도 할 만큼 했는데 너무 그렇게 믿게만 보시니까 저도 너무 속상해요. 명절에 와서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도 할 만큼 한 거냐? 평생 딱 그 정도만 하고 살아. 나도 너희들 국물 한 방울 안 주면서 살 거니까. 어머님의 단호한 말에 둘째 동서는 당황한 듯 했어요. 그러자 셋째 동서는 옆에서 살살 눈치만 보더니 갑자기 어머님 팔짱을 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전 그래도 어머님 생신 때 선물도 보내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선물만 보내면 다냐? 그리고 그게 언제적에 보냈는지 나 기억도 안 난다. 네가 엊그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벌써 시집 온 지도 3년이 지났어. 너는 그때 나한테 뭐 보냈는지 기억은 나니? 막내 동서가 어머님 팔짱을 끼면서 말하자 어머님은 팔을 쏙 빼면서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는 서방님들도 상황이 기가 막힌지 한숨만 푹 내쉬었습니다. 둘째 동서도 이렇게는 안 되겠는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아버님께 갔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내려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다. 나는 제사 때 크게 실망했어. 이미 늦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서들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서방님들도 뒤늦게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면서 무릎도 꿇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제 아들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밥을 먹다 말고 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친가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동서와 서방님들이 싹싹 비는 걸 보니까 웃겼나 봐요. 참 애들이 봐도 웃긴 광경인데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요. 그때 한창 남편 가게 오픈 준비 돕느라 바쁜데 막내 동서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대뜸 전화해서 셋째 동서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같이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런데 저는 쉽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동서들한테 전화와도 절대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직접 시댁 가서 여쭤보고 같이 먹어보면서 알아봐. 이렇게 알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절대 말해주지 말라고 하셨어. 자주 시댁 가본다고 했으면 자주 가보면서 알아봐. 저의 단호한 말에 막내 동서는 우는 소리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그날 이후로 서방님과 동서는 시댁 현관문이 닳도록 내려왔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닌가 싶었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까탈 부리던 동서들 놀리는 재미에 즐겁다면서 말했어요. 아버님도 설비회사에 서방님들 데리고 가서 일도 시킨다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돈이 참 중요하긴 한가 봐요. 아버님 말씀처럼 죽기 전까지 돈 안 놓겠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옛말에 내 돈 서푸는 귀에도 남의 돈 칠푸는 대수롭지 않다는 말처럼 아무리 부모 돈이라고 해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돈이 소중하면 부모님 돈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모님 재산이 하루아침에 로또처럼 생긴 재산도 아니잖아요. 서로 위해주면서 살다 보면 까마득히 막힌 문제에서도 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망해서 바닥 한 번 찍었던 남편은 이제 가게도 제법 잘 운영하고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더니 장사꾼 다 됐다니까요. 이제는 저도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러 다니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 건강하고 밥 잘 먹으면 그게 행복이네요. 행복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쑥쑥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투부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으면서 지내길 바랄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